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새로운 주차가 돼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 배웠던 거 좀 얘기 좀 해볼게요. 조금 어려웠죠? 어려웠던 이유가 그 법에 관한 이야기가 많았어요. 다시 얘기하면 상법. 특히 이제 그 회사의 종류 이야기할 때 한명회사, 합자회사, 그리고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그리고 주식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법령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 수업 자료를 이제 법령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수업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하시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주식회사라고 생각하시고 주식회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의 5가지 형태 중에서 가장 그 비중이 높아요. 90% 이상이기 때문에 뭐 경영학 연구에 있어서 주 대상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리고 나머지 한명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합친 회사다. 그리고 무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 사원과 유한책임 사원이 있다. 그리고 유한회사는 주식회사하고 비슷하지만 핵심이 사원이라는 거, 그죠? 그래서 사원이라는 거는 단순히 회사원이라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 지분을 출자한 사람, 유한책임사원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유한책임회사 같은 경우에는 유한회사하고 비슷한데 그 특징이 업무집행자가 있어서 업무집행자가 지분이 많지 않아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든가 조직을 이끌 만한 좋은 의견이 있으면 훌륭하게 출자 좌수에 관계없이, 제가 유한회사는 좌수라는 말 말씀드렸는데 좌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의견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벤처기업이나 IT 기업에서 창업할 때 선호될 수 있는 회사 형태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학습한 것 중에서 주주자본주의, 쉐어홀더 캐피탈리즘과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도 상당히 그 내용이 중요했었어요. 잘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도 질문 많이 하시는 게 순환 출자에 관한 것들인데, 이 부분은 제가 실제 기업 사례를 시원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고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실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좀 질문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오늘은 그 3장 14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그 비즈니스 컨센트레이션, 기업 집중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게요. 기업 집중. 기업 집중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이 소개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 카르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카르텔. 카르텔이라는 말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이제 들어보신 용어일 거예요. 마약 카르텔이다, 그죠?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 범죄 카르텔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카르텔이라는 거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담합이라고 해요. 담합. 그리고 카르텔을 이제 설명할 때는 항상 어떤 특정한 산업 내에서, 여기 이제 인더스트리 A라고 하면 어떤 산업 내에서 기업들이 활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정 산업 내에서. 이것도 또 일반화시켜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그 정유 있잖아요. 정유산업을 보면, 정유산업은 형태가 거의 과점 형태죠. 과점. 여러분들 제가 지금 과점이라는 말씀 드렸는데 올리고폴리라고 하거든요. 올리고폴리. 올리고당이 아니고 올리고폴리라고 하는데, 이 과점 앞에 이런 말도 쓰죠.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7장에서 전략 부분 설명할 때 말씀드릴 텐데, 독과점이라는 말 쓴다고요. 흔히들. 독점은 다 아실 거예요. 홀로 독자를 써서
우리가 모노폴리, 모노드라마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모노폴리 그러면 독점이라는 뜻인데 어떤 산업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하나밖에 없는 걸 얘기해요. 근데 과점, 독과점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을 붙여서 얘기하는 거는 독점과 비슷하게 활동하는 기업이 한 서너 개 정도, 몇 개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아직까지 담합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야말로 담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어떤 산업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얼마 안 된다. 담합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뭔가 자기네들끼리 쑥덕공을 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산업체에서도 마찬가지죠. 담합을 한다. 어떤 산업에서, 다시요. 어떤 산업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담합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기네들끼리 몇 안 되는 기업들이 쑥덕공을 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유산업, 우리나라 정유산업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SK 있고 GS칼텍스 있고 그 다음에 S오일 있고 오일뱅크라는 회사가 있죠. 4개. 알뜰주의소는 빼고요. 그러면 이 서너 개밖에 안 되는 기업들이 뭔가 모여가지고 담합, 그야말로 자기네들끼리 수량을 조절한다든가, 뭐 수량은 아니겠죠. 이게 수로 우리가 얘기할 수 없으니까. 아니면 뭐 가격을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지역적으로 뭐 수도권 혹은 그 외 지역 이런 식으로 묶어서 뭔가 담합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조금씩 이해가 되세요? 절대 우리나라 정유산업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이 SK산업의 이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거든요. 2위가 GS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가솔린 경우 이제 리터당 한 얼마 정도 하나? 리터당 한 1,300원 정도 하나요? 뭐 계속 유가가 변동하니까 계산하기 좋게 한 1,500원이라고 합시다. 이 1,500원이라는 유가가 이제 뭐 비싸졌다라고 했을 때는 소비자들이 잘 구입하려고 하지 않는다. 뭐 판매량이 줄어들었다 이랬을 때 좀 가격을 낮추려고 해요. 아니면은 이런 경우도 있죠. 이 1,500원이라는 가격에서 세금이 너무 많다. 지금 우리 휘발유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정도 그 이상인가 그 정도 되거든요. 세금 빼고 나면 기업 입장에서 거의 이익이 남지 않으니까 이거 가격을 좀 올려보자. 한 1,800원 정도로 시장 점유율 1등 기업이 나머지 2, 3, 4위 업체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가격 담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정유산업 같은 경우 4개의 기업이 활동하지 않는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한 20개의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다고 얘기하면 담합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가격 카르텔, 다시 얘기하면 가격 카르텔이 형성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일단 카르텔은 과점 시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뭐 산업 구조를 얘기할 때 혹은 시장 구조를 얘기할 때 뭐 과점, 그 다음에 뭐 완전 경쟁, 퍼펙트 컴피티션, 그 다음에 독점적 경쟁, 모노폴리스틱 컴피티션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얘기는 우리 전략 시간에 하기로 하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카르텔은 과점 시장에서 그리고 과점이 어렵다고 한다면 앞에 독자를 붙여서 한번 기억해봐라. 다시 얘기하면 특정 산업에서 활동하는 기업 수가 얼마 안 된다. 그래서 가격이라든가 수량, 지역 카르텔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거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법률이 있어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이 1975년도인가 그때쯤 꽤 오래됐죠. 거의 한 50년 전쯤에 이제 제정이 돼서 이걸 금지하고 있어요. 담합을. 그래서 담합을 하게 되면은 법의 제재를 받게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합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 산업에서 가격을 올린다는 거는 정부가 깊이 개입하지 않고는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도가 있냐면 자진신고자 감면제라는 게 있어요. 자진신고자
감면제, 리니언시 제도라고 해요. 핵심 내용은 뭐냐면 아까 정유산업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4개 업체가 대표적인데 지금 이제 SK가 담합을 제안을 했어요. 근데 담합을 하게 되면 뭔가 법적으로 여러 가지 독과점 관련된 법률을 어기는 거에 되니까 한 업체가 예를 들면 뭐 GS 칼텍스가 정부기관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지금 정유업계에서 이익이 별로 없어서 담합을 하려고 합니다. SK 주도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시장점유율이 2등이었기 때문에 뭐 찬성을 하긴 했지만 법률을 어기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관계 기관에 신고를 하게 돼요. 그러면 담합 혐의에 대해서 자진 신고를 한 게 된 거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벌금이라든가 그런 어떤 법률 위반의 그 죄를 가볍게 해주는 제도가 바로 리니언시 제도 혹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진신고자 감면제 같은 경우에도 불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불법적으로 혹시 이루어질 수 있는 담합행위에 대해서 혹은 카르텔에 대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범죄 혐의가 있는 기업이 먼저 자백을 하게 되면 죄를 감면해주는 제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카르텔은 한 산업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트러스트. 트러스트는 신뢰가 아니고요. 기업 합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참, 카르텔 얘기하기 전에 참고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빼놓고 설명 안 할 뻔했네요. 신디케이트라는 게 있어요. 신디케이트. 신디케이트라는 거 어디서 들어본 용어 같지 않으세요? 신디케이트는 미션 임파서블 5가에 등장하죠. 그 왜 주인공 톰 크루즈하고 이제 격돌하는 레인이라는 캐릭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신디케이트를 조직해서 전 세계에 신디케이트를 조직해서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디케이트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어떤 제조업체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생산을 독립적으로 해요. 생산을 독립적으로. 그 미션 임파서블에 등장하는 신디케이트도 전 세계 각국에서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목적은 세계 정복이잖아요. 그죠? 악의 무리가 세계에 영향력을 미쳐서 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는 공동으로 하는 걸 말해요. 신디케이트는. 그래서 요걸 갖다가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 기업 연합이다라고 하는데 신디케이트 같은 경우 카르텔과 상당히 어떤 유사한 형태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신디케이트 같은 경우는 개별성이 상당히 중시돼요. 기업 개별성. 왜냐하면 생산을 독립적으로 하지만 근데 이익을 위해서 판매는 같이 한다라는 거죠. 카르텔도 마찬가지로 기업들이 하나로 뭉쳐지는 건 아니라 독립성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다만 가격이나 지역 이런 특정 다시요. 가격을 뭐 조절한다든가 수량을 조절한다든가 뭐 특정 지역에서 카르텔이 이루어진다는 거 이런 특징만 있을 뿐 기업은 개별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디케이트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트러스트 한번 볼게요. 트러스트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기업 합동이라 그래요. 기업 합동. 그러니까 뭐 기업 연합이다 합동 그럼 헷갈리니까 그냥 트러스트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트러스트는 역시 어디서 발생하냐면 동일한 산업 내에서 인더스트리 A라고 하면 이 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면 A라는 기업이 이렇게 있고 여기 A 이렇게 쓰자. 이 B라는 기업이 있고 여기 C라는 기업이 있다. D라는 기업이 있고 뭐 E라는 기업이 있고 쭉 기업들이 있으면 A라는 기업이 다른 기업들을 하나하나 인수합병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멀저 앤 애퀴지션 그래서 합병 인수라는 말씀드렸죠. 흔히들 우리 이제 인수 합병이라고 쓰니까 저도 합병 인수라고 쓰지 않고 인수 합병이라고 쓰겠습니다. 멀저 앤 애퀴지션. 그래서 인수 합병을 시켜서 A와 B가 같은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몸집이 커졌겠죠. 이 몸집이 커진 기업이 이번에는 E라는 기업을 다시 M&A를 통해서 획득하고 그다음에 D라는 기업을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특정 산업 내에 복수의 기업들이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한 기업이 다른 기업들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트러스트라고 해요.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가겠어요? 독점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죠? 어떤 시장 지배를 목적으로, 어떤 산업 지배를 목적으로 M&A를 통해서 기업들을 하나하나 인수합병해서 독점화되는 것.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19세기 후반에 그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회사가 정유회사가 있었죠. 미국에. 우리 정유왕 그러면 미국의 록펠러라는 사람 있잖아요. 록펠러라는 사람이 이끄는 스탠더드 오일이 미국의 정유 능력 75%를 가지고 있었고요. 75%면은 거의 다른 기업보다 시장 점유율이 월등하고 독점에 가까워지죠. 정유 능력을 75% 갖고 가니까 이 정유 산업에 있어서 경쟁력이 없어지죠. 쉽게 얘기해서 독점 기업의 가장 큰 폐해는 독점 기업이 가격이나 수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90년에 셔먼법이라는 게 등장하죠. 셔먼법. 그래서 반트러스트법이라고 하고 이것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20세기 초반에는 클레이튼법이라는 게 이제 다시 등장해서 트러스트를 받게 됩니다. 카르텔과 마찬가지로 트러스트도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카르텔하고 트러스트 구별 잘 하셔야 돼요. 카르텔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별 기업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트러스트는 기업들이 합동돼가는 과정이다. 하나의 덩어리로. 트러스트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 보시면 돼요. 현대하고 기아자동차, 그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도 합동이 된 거죠, 그죠? 기업들이 따로따로 생산하고 판매는 공동으로 하지 않죠. 신디케이트나, 그죠? IMF 구제금융 받고 그 이후에 바로 현대가 기아차를 인수합병을 했어요. 그런데 기아라는 어떤 브랜드가 가치가 있으니까 그냥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 뿐이죠. 같은 회사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저 양재동 지나다 보면 현대자동차 사옥이 나란히 있잖아요. 현대 빌딩하고 기아 빌딩이 이렇게 같이 있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동차 산업에서 이루어진.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현대가 불법적으로 트러스트를 한 거야? 그건 아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콘체를 한번 볼게요. 콘체는 영어로 보면 컨선이죠. 콘체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실 때 요거는 뭐 떠오르시면 되냐면 콘체른의 하나의 예로서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홀딩 컴퍼니 제도. 지주회사라고 하죠. 홀딩 컴퍼니. 지주회사. 홀딩 컴퍼니를 지주회사 제도라고 해요. 지주회사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제 항상 순환출자 비교해서 보시고요. 지주회사 그러면은 모회사와 자회사, 그죠? 모회사와 자회사를 항상 기억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복습 좀 해볼까요? 퓨어 홀딩 컴퍼니와 그 다음에 오퍼레이팅 홀딩 컴퍼니가 있었죠. 각각 순수 지주회사,
그 다음에 오퍼레이팅이니까 운영 지주회사, 혹은 혼합 지주회사, 혹은 사업 지주회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주회사 생각나세요? 저번에 제가 주 LG 말씀드렸는데 주 LG 같은 경우에는 화학 분야, 그 다음에 생활건강 분야, 전자 분야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순환출자나 지주회사 제도 얘기할 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계열사들을 어떻게 지배하느냐. 그래서 순환출자 같은 경우에는 적은 지분을 가지고, 비교적 적은 지분을 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지배력을 갖는 걸 말하고,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주 LG라는 모회사가 그죠? 이 자회사들의 일정 지분을 법조항에 근거하면 거의 상장된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지주회사 제도 요건을 갖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주회사, 다시 얘기하면 모회사의 재무 구조가 상당히 건전해야 된다.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봤을 때 자산에서 부채 비율이 낮고 자기 자본 비중이 높아야 된다. 당연히 자본금도 그 비중이 높아야겠죠.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뭐 30%가 아니라 한 40, 50%까지 또 계속 증가를 하게 되면 더 강력한 지주회사 제도가 유지될 수 있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주 LG라는 회사가 예를 들어서 LG화학의 지분을 한 60% 갖고 있다. 그러면 다른 회사들이 LG화학 주식을 아무리 사들여도 다 사들여도 40%밖에 안 되잖아요. 경영권 방어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하죠. 그래서 이 지주회사가 자회사, 모회사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순수 지주회사는 이렇게 자회사만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말하고요. 운영지주회사라는 것은 자회사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고유의 산업 영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순수 지주회사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LG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사업 지주회사로는 두산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도 보유하지만 지주회사가 여러 가지 사업 활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혼합이라는 말은 자회사를 거느리면서 사업도 한다. 혹은 사업이 강조된다고 했을 때는 사업 지주회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정리하면 콘체른 같은 경우에는 한 산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존재할 때 특히 계열사들을 어떻게 지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콘체른의 일종으로서 지주회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장 뭐 기업 형태라든가 그 다음에 주식회사의 특징, 구체적인 용어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잘 정리하셔가지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장 마치고요. 이제 4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